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이 신문에 대서특필됐죠. KBS TV는 연일 톱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가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한민국 대법원장 사상 처음으로 구속까지 됐습니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것도 모두 무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1부는 26일 오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분이죠. 박병대 전 대법관,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기소된 지 무려 1810일, 햇수로 4년 11개월 만에 1심 무죄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은 셈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기소되었던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수군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등의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재판 등에 개입을 한 혐의였습니다. 판결 선고를 늦춰달라, 이런 식으로 개입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또 일부 판사를 무리야기법관, 즉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별도 관리를 해서 인사불이익을 주었다. 또 정은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를 감추려고 검찰이 수사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개입과 관련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재판을 비롯해 전교조, 법의 노조 재판, 그리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법관 비은폐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의를 되찾는 데는 이처럼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을 사건화하고 재판으로 몰고 간 것을 맨 처음 기획한 자는 누구일까요? 문재인 정권의 누구였습니까? 저는 감히 그를 쓰레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그 쓰레기를 치울 때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배인진 의원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이 서울경찰청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대단합니다. 경찰서장,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강남경찰서장이라면 저 알아주는 서장인데 그 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범인 A군은 강남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살 되는 학생인데 지난 15일 오후 5시경에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돌로 배인진 의원의 머리를 17차례 공격을 했고 그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덩치는 산더미만 하더군요.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A가 체포된 직후에 자신이 촉법 소년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만 15살로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 소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배인진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일부 언론은 곧 폐쇄형 입원실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수사팀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획된 범행인지, 배후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배인진 의원을 지목해서 확인을 하고 습격을 한 걸로 봐서 배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에 이어 배인진까지 잇따라 정치인 비습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 보호팀을 운영 중입니다. 일부 보도를 보니까 곧 이준석, 이낙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팀을 운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는 전국 36개 기동대를 전담 보호부대로 지정을 하고 관할 경찰서 행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신변 보호팀을 배치해서 근접 안전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거리 유세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목적 당직 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우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배인진 의원은 순천향병원에서 MRI 촬영, 그러니까 뇌 자기공명 영상 촬영 등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배 의원은 비습 당시 공격을 피하려고 몸을 구르면서 몸 전체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속 피하지 않았으면 돌로 17번이나 가격을 했으니까 아마 피해는 엄청나게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배 의원은 어지럼증과 통증이 아주 심한 상태라서 당장 퇴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관련 뉴스입니다. 어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백현동 재판, 이 4개를 같이 묶어놓았죠. 이 재판에서 피고인 이재명과 증인 유동규가 사실관계를 두고 은성을 높이며 충돌했습니다. 이재명은 최측근이라는 정진상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표적으로 뇌물,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에 이재명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물은 것은 유동규가 2013년 대장동 업자, 민간업자 남욱에게서 요구를 한 3억 원의 용처에 대한 것입니다. 그 3억 원을 요구해서 어디에 썼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동규는 당시 철거업자 A씨로부터 술값 4천만 원을 빌렸다가 A씨가 추가로 요구한 돈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남욱에게서 3억 원을 받아 정진상, 김용과 각각 1억 원씩 나눠 가지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동규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정진상, 김용 그리고 제가 마신 술값이 4천만 원 정도 밀려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업자 A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 그는 당초 A씨에게서 4천만 원을 빌렸으나 추후 A씨가 성남시 철거 관련 사업을 요구하며 문제를 삼자 무마용으로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A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고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4천만 원을 빌려주고 1억 5천만 원을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4천만 원 빌릴 때는 이자도 없이 빌려놓고 1년도 안 돼 갚을 때는 왜 3억 원에 달하는 차용증을 써주었느냐. 유동규는 자신과 A는 친구같이 지내던 사이였는데 철거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고 시끄러울 것 같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A씨에게 철근을 주는 대가로 4천만 원을 뇌물로 받고 A씨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3억 원 차용증을 써준 뒤에 이 돈을 갚기 위해 남욱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 그러자 유동규는 뇌물이 아니다. 왜 그게 뇌물이냐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나에게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같다. 그리고 뇌물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같다. 음모론을 내세우는데 익숙한 것 같은데 자제해달라.
이재명은 다시 이렇게 유동규를 추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니 사무관 자격증을 써줬고 안 갚으니 정인이 사무실에 찾아가 문제 삼겠다고 해서 급하게 갚았는데 그게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자 유동규가 한 말입니다. 소설 쓰지 마시라.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 이재명이 잘 아는 건달이지 않느냐. 그 건달이 이재명 친구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 이재명은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고 받아쳤습니다. 바로 여기가 최대 쟁점일 것 같습니다. 유동규 사무실에 온 건달은 이재명이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든 이재명은 앞으로도 이런 재판을 일주일에 3차례 혹은 그 이상 받아야 합니다. 자, 이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이 당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금 어떨까요? 민주당은 다시 자객공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일색이니까 이 공천에서 확실히 그 친명일색을 확인해 놓지 않으면 총선이 지난 뒤가 시끄럽겠죠. 민주당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후보 면접을 마무리합니다. 설 연휴 전까지 공천 배제 및 경선 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인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곳곳에 쌓여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첫째, 여전히 자객 공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를 타깃으로 하는 친명계 인사들이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친명계 원외 인사 혹은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이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공격하는 겁니다. 1월 24일에는 친명계 양이원영이 비명계 양기대 의원 지역구인 광명을에 도진장을 냈습니다. 비례대표 이수진은 불출마를 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 22일 비명계 윤영찬의 성남중원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언론은 친명계 원외 인사까지 합치면 자객 공천 논란이 있는 지역구는 10곳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논란이 번지자 이재명은 18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공정하게 경영하는데 왜 자객 공천이라는지 모르겠다. 과연 공정하다고 느낀 것입니까? 국회의장인 제가 보기에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노골적인 사당화 신호탄이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컷오프, 즉 공천 배제가 시작되면 탈당 원심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특별당규에 따르면 심사총점 기준으로 30점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점 중에 40점이 적합도 여론조사입니다. 이러니 비명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야권 관계자의 말입니다. 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물어볼 때 창당도 하지 않은 이낙연 신당을 포함하는 등 비명계 지지층을 최대한 걸러낸다는 불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그 속에 이낙연 신당 혹은 그와 유사한 제3지대 신당들 이름을 거론하는 겁니다. 그 정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도 다 제외를 시켜버린 겁니다. 한편 현역 의원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는 공천관리위원회 캐비넷에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겠죠. 어차피 당직자가 그 서류를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이 평가에서 하위 20%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합니다. 그리고 하위 10%는 놀랍게도 30%를 감산해서 사실상 컷오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10% 애초에 출진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향후 컷오프 되거나 경선에서 밀린 비명계 인사들은
이준석, 이낙연 신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략공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친명 위주의 당 분위기로 볼 때 전략공천은 사천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심입니다. 1월 26일 기준 민주당 전략선거구는 20개인데 향후 현역 의원 불출마가 이어지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구로 출마하는 바람에 전략공천 선거구가 된 서울 중승동갑은 앞서 출사표를 낸 임종석의 공천 문제로 지금 화약고가 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누구든 공천될 수 있다며 영입 인재의 전략 공천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입 인재를 꼽겠다.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그런데 임종석에게 경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에는 비록 홍익표가 중승동갑에 불출마했지만 험지인 서초월에 출마해서 전략선거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홍익표는 서초월에 왜 출마하는 걸까요? 어떻든 지금 민주당의 당면 문제는 이른바 친명계 비례대표들이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하는 3차 자객 출마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내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친명계 비례대표 양이원영은 비명계 양기대 지역구인 광명을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양이원영은 출마를 선언하면서 양기대를 겨냥해서 거친 은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쯤 되면 같은 당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양이원영은 이렇게 따졌습니다. 왜 지난 대선 시기 제대로 된 유세함은 하지 않았냐. 당대표가 검찰 독재의 칼날에 난도질 당하는 상황에서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느냐. 아니 그런데 양기대 의원이 가결표를 던진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양이원영은 기자들이 자격 출마 논란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기대 의원이 비명인 것을 몰랐다. 자격 공천으로 단순히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아니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까지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양기대 의원이 비명계라는 걸 모를 수 있습니까?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구 의원이 비명계라는 걸 몰랐다는 말을 누가 믿을까요? 한편 비례대표 출신 이수진 의원은 동작거리 이수진 의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이수진은 지난 22일 이재명과 함께 이수진은 한다 이러면서 비명계 윤영찬 지역구인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영찬은 원래 자신까지 4인방으로 있던 원칙과 상식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불참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당에 남았습니다. 이수진이 한 말입니다. 이재명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린다. 성남 중원의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의 정신을 오롯이 가지고 있는 후보여야 한다. 원래 윤영찬은 현근택이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 4인방에 묻혀서 함께 탈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근택이 이른바 성희롱 사건이 터지자 생각이 바뀌었죠. 일단 이수진은 그러면서 지금 성남 중원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라며 윤영찬을 맹폭했습니다.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드러두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언론은 이수진의 경우 서대문갑 불출마를 선언하고 하루 만에 성남 중원 출마를 밝혀서 자격 출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썼습니다.
이수진은 기자들이 성남 중문에 연고가 있느냐고 묻자 특별히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있는 곳에 가면 공천을 받기가 쉬울 것 같고, 그리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가 쉽다, 이런 판단이 섰던 겁니다. 자, 그러자 윤영찬이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성남 중문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후보가 선거 82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지역을 바꿔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선사후사일 뿐이다. 그러니까 선당후사, 선공후사가 아니라 선사후사일 뿐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 많이 등장합니다. 이외에도 친명계 김의겸은 비명계 신영대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명계 이동주 역시 비명계 홍영표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 도전장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경선 결과도 관심사입니다. 친명계 김병주는 비명계 김한정 의원 지역구인 남양주 을에서 출마합니다. 여기는 누가 공천을 받을까요? 이처럼 친명 비명이 공천을 두고 정면 충돌하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재밌는 말은 비명이라는 말에 조합된 말로 비명횡사라는 말입니다. 비명횡사, 그리고 친명횡재라고 하더군요. 친명은 횡재, 비명은 횡사. 글쎄요, 너무 잔인한 조어입니까? 그래도 임혁백 이 공관위원장은 인신공격 상호비방은 없애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 일부 국회의원 입후보자 간에 인신공격과 상호비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조치할 것이다. 자, 한편 만만한 비명계 지역에는 친명 도전자가 난립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요, 비명계 전 해수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갑, 광진갑이 그렇습니다. 그곳에 출사표를 낸 원외 도전자가 무려 4명 모두 자신이 친명인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현상이 당 지도부의 찐명 인정입니다. 진짜 친명을 또 찐명이라고 하더군요. 찐명을 인정한다. 한 예로 정청래는 지난해 11월 이병훈 의원 지역구 광주 동남을 특강에 참석해서 이렇게 찐명을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의총 때 이병훈이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치고 부길표를 던지자고 했다. 이병훈은 수박이 아니다.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합니까? 정청래가 찐명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갤럽 여론조사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31%, 그리고 부정평가는 2배가 넘는 63%였습니다. 부정평가가 일주일 만에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집권 세력 간의 갈등이 비록 봉합은 됐지만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 경제, 민생, 물가가 여전히 1위 16%나 됩니다. 그리고 소통, 미흡 11%. 그 다음으로 김건희 여사 행보가 9%였습니다. 직진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행보는 저 아래 2%에 불과했는데 일주일 만에 7%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얼마만큼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로 천양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진솔한 말은 온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